삐삐야, 내 딸이 정말 끔찍한 남자를 만나고 말았어. 아빠, 삐삐 왜 이래요? 지은이가 당황하며 물었죠. 무엇이 삐삐를 그렇게 만든 걸까요? 그 남자의 완벽한 외모 뒤에 숨은 비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퇴직 변호사 김영호입니다. 이곳은 달빛이 바다 위에 반사되는 아름다운 곳이죠. 오늘 저는 제 인생과 제 딸 지은이 그리고 사랑스러운 강아지 삐삐를 뒤바꾼 실화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지은이가 결혼할 남자를 집에 데려왔을 때 늘 꼬리를 흔들며 모두를 반기던 삐삐가 갑자기 사납게 으르렁거리며 눈을 빛냈습니다. 위험한 무언가를 감지한 듯했죠. 이 극적인 이야기를 저와 함께 탐험하며 삐삐의 충성심이 우리 가족을 보이지 않는 칼날에서 구한 순간을 만나보세요.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을 켜서 따뜻한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사랑과 경각심을 나누기 위해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부산의 늦봄 오후, 해운대 해변에 부드러운 햇살이 황금빛으로 퍼졌습니다. 저 퇴직 변호사 김영호는 그 빛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달래곤 했죠. 25년간 복잡한 소송을 다루며 보낸 세월을 뒤로 하고 이제는 뒷마당의 작은 채소밭, 잔잔한 파도 소리, 그리고 사랑스러운 강아지 삐삐와 함께 평온을 찾아요. 삐삐는 제 아내 수정이 10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골목에서 떨고 있던 작은 흰 강아지를 데려와 키운 소중한 유산이에요. 영호야, 이 아이는 우리 빛이 될 거야. 수정이 말했었죠. 그 후 삐삐는 제 딸 지은이와 저를 지키는 충직한 동반자가 되었고 집에 들어설 때마다 꼬리를 흔들며 반겨줬습니다. 그날 아침 지은이가 전화로 바람소리 같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오늘 민수 오빠를 집에 데려갈게요. 정말 멋진 분이라 아빠도 금방 좋아할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따뜻함을 느꼈죠. 수정이 떠난 후 지은이는 제 전부였고 그 아이가 행복을 찾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알았어, 지은아. 아빠가 네가 좋아하는 삼계탕을 푹 끓여 놓을게. 우리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자. 라며 가족의 웃음을 떠올렸죠. 저는 목재집을 정리하고 식탁을 반짝이게 닦고 수정이가 특별한 날 지은이에게 만들어주던 삼계탕을 준비하려고 닭과 인삼을 꺼냈어요. 삐삐는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를 맡으며 종종 걸음치며 꼬리를 흔들었죠. 삐삐야,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온단다. 얌전히 굴어야 해. 제가 귀를 긁어주며 웃자 삐삐는 고개를 기울이며 반짝이는 눈으로 알겠어요, 아빠. 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정고 무렵 문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창밖으로 보니 지은이가 햇살 같은 미소로 내려섰어요. 머리를 높게 묶고 옆에는 회색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죠. 아빠, 지은이가 달려와 저를 끌어안았고 그녀의 은은한 향수 냄새가 수정이를 떠올리게 했어요. 이분이 민수 오빠예요. 아빠한테 말씀드렸던 분이요. 박민수가 정중히 인사했죠. 안녕. 지은이가 아빠 얘기를 많이 해서 꼭 뵙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운 눈빛은 제 변호사 시절 직감을 살짝 흔들었어요.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고 삼계탕에 따뜻한 김이 퍼졌어요. 저는 민수에게 국을 권했지만 그는 몇 점만 집어 먹으며 맛이 기가 막히네요. 요리 잘하시네요. 라고 칭찬했죠. 지은이는 까르르 웃으며 아빠 민수 오빠는 서울금융회사에서 일하는데 진짜 잘해요. 라고 자랑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민수가 검은 가죽 가방을 곁에 두고 절대 손을 떼지 않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갑자기 바닥에 조용히 누워있던 삐삐가 고개를 쳐들더니 민수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불꽃처럼 일어나 털을 곤두세우고 가방을 향해 맹렬히 으르렁댔죠. 삐삐, 진정해. 제가 소리쳤지만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8년간 삐삐는 낯선 이에게도 으르렁댄 적이 없었죠. 지은이가 당황하며 아빠, 삐삐 왜 저래요? 라고 물었고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제 냄새가 낯설어서 그런가 봐요. 개들은 예민하죠. 라고 했지만 그의 눈에 순간적인 동요가 스쳤고 가방 손잡이를 더 꽉 쥐었어요. 저는 삐삐를 뒷마당으로 끌어냈지만 그 날카로운 눈빛, 수정이 가족을 지킬 때와 같은 은 저를 계속 붙잡았어요. 25년 변호사로 살며 삐삐 같은 직감이 틀린 적은 드물었죠. 민수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그걸 밝혀내기로 다짐했어요. 그날 해운대 옆 목자의 집에서의 점심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 이어졌어요. 삼계탕의 따뜻한 향이 퍼졌지만 뒷마당에서 들려오는 삐삐의 사나운 짖음은 짧은 기쁨을 갈랐죠. 저 김영호는 삐삐의 날카로운 눈빛을 잊을 수 없었어요. 제 아내 수정이가 가족을 지키는 불꽃이라 불렀던 그 눈빛이었죠. 지은이는 분위기를 풀어보려 민수가 서울금융회사에서 만난 이야기를 꺼냈어요. 오빠가 부서 전체를 위기에서 구했어요. 아빠,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민수는 미소만 지으며 저를 살피는 눈빛으로 25년 변호사 경험을 일깨웠어요. 지은이가 김치를 더 가지러 부엌에 간 사이 민수는 검은 가죽 가방에서 한지로 곱게 포장된 떡 상자를 꺼냈어요. 아저씨, 서울에서 가져온 선물이에요. 가문 비법으로 만든 떡이에요. 파트로 표시된 떡이 제일 맛있으니 꼭 드셔보세요. 그가 달콤한 미소로 말했지만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눈치챘죠. 저는 감사했지만 그의 시선이 삐삐가 짖는 뒷마당으로 빠르게 스치는 걸 봤어요. 마치 떡에서 위험을 맡은 듯 했죠. 삐삐가 떡 냄새에 익숙하지 않은가 봐요. 민수가 어색하게 웃었지만 손가락이 탁자를 톡톡 두드리는 게 긴장을 숨기는 듯 했어요. 식사 후 지은이가 민수를 해운대 해변으로 일몰을 보러 데려가자고 했어요. 아빠, 민수 오빠한테 부산 바다가 얼마나 예쁜지 보여주고 싶어요. 지은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들이 나간 후 삐삐를 집에 풀어줬어요. 삐삐는 곧장 식탁으로 달려가 떡 상자를 킁킁대며 맹렬히 으르렁댔고 팥 표시 떡을 발톱으로 긁었어요. 비비삐, 이게 뭐야? 제가 속삭이며 등을 쓰다듬었죠. 삐삐의 눈은 아빠, 이 떡 조심해 라고 외치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지은이와 민수가 저녁을 먹으러 돌아왔어요. 민수는 팥 표시 떡을 꼭 먹어보라며 아저씨, 이건 특별해요 라고 했죠. 저는 떡을 들었지만 그가 저를 뚫어지게 보는 게 뭔가를 기대하는 듯 했어요. 제가 한 입 베어 문 척하자 민수가 갑자기 일어나 소주 잔을 엎으며 죄송해요. 제가 치울게요. 라며 당황했죠. 하지만 저는 그의 재킷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 떨어져 바닥에 굴러가는 걸 봤어요. 그는 재빨리 주워 가방에 넣으며 손을 옷에 닦았죠. 삐삐가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가방을 향해 미친 듯이 짖었어요. 지은이는 당황하며 아빠, 삐삐가 오늘 왜 이래요? 라고 했지만 저는 알았죠. 삐삐는 낯선 일을 무서워하는 개가 아니에요. 수정이 떠날 때 곁에서 지키던 마치 그녀를 영원히 붙잡으려는 그 충성심이죠. 그 운명의 점심 이후 며칠, 해운대 옆 목자의 집은 무서운 정적에 휩싸였어요.
바다 파도 소리가 무언가를 경고하듯 속삭였죠. 저 김영호는 수정이의 유산인 삐삐의 날카로운 눈빛을 떨칠 수 없었어요. 수정이가 가족을 지키는 불꽃이라 불렀던 그 눈빛이죠. 하지만 제 딸 지은이는 숨길 수 없는 슬픔에 젖었어요. 완벽한 미소를 지닌 민수는 갑자기 사라졌어요. 전화도 메시지도 없이. 지은이는 창가에 앉아 눈가가 붉어진 채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아빠, 삐삐가 너무 사납게 짖어서 민수 오빠가 무서워서 안 오는 걸까요? 가슴이 찢어졌지만 지은이의 연약한 눈빛에 저는 차마 삐삐의 직감이 틀릴 리 없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지은이를 끌어안으며 민수가 오면 삐삐를 뒷마당에 묶을게. 알았지, 우리 딸? 이라고 했죠. 며칠 후 민수가 갑작스레 나타났어요. 여전히 검은 가죽 가방을 손에 쥔 채로. 그는 환히 웃으며 서울 일 때문에 바빠서 죄송해요 라며 새 떡 상자를 내밀었죠. 또다시 파트로 표시된 떡이 있었어요. 아저씨, 지난번엔 급했는데 이번엔 더 맛있는 걸 골랐어요. 그가 말했지만 그의 눈은 무언가를 숨기는 듯 반짝였어요. 지은이는 다시 환해져 그의 손을 잡았지만 뒷마당에 묶인 삐삐는 미친 듯이 짖으며 유리문을 발톱으로 긁었어요. 지은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삐삐를 밖에 두었지만 마음은 파도처럼 요동쳤어요. 민수의 미소는 너무 완벽했고 눈빛은 너무 날카로웠어요. 저녁 식사 중 지은이가 소주를 더 가지러 간 사이 저는 민수가 식탁을 떠나 수정이의 오래된 나무 장롱으로 살금살금 다가가는 걸 봤어요. 그가 서랍을 열고 뒤지며 수정이가 남기는 장신구 상자, 그녀의 결혼 선물에 손을 뻗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민수, 뭘 찾는 거지? 제가 침착하게 물었어요. 그는 화들짝 놀라 서랍을 쾅 닫으며 어색하게 웃었죠. 그냥 오래된 가구 디자인이 궁금했어요, 아저씨. 하지만 그의 눈엔 당황이 스쳤고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저는 웃으며 오래된 거라 별거 없어. 자, 마시자 라고 했지만 머릿속은 의심으로 폭풍이 몰아쳤어요. 저는 지은이에게 말했죠. 지은아, 민수를 달 보러 해변으로 데려가. 오늘 보름달이 멋질 거야. 지은이는 신나게 동의하며 민수를 끌고 나갔어요. 급하게 나가느라 민수는 가죽 가방을 의자에 두고 갔죠. 저는 문을 잠갔다가 삐삐를 집에 풀어줬어요. 삐삐는 가방으로 달려가 맹렬히 으르렁댔어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자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작은 유리병에 라벨 없는 투명한 액체와 낯선 집들의 사진, 깨진 창문, 뜯긴 금고, 어지러운 물건들이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민수가 아닌 다른 젊은 남자의 셀카, 금고 옆에서 음흉한 미소를 짓는 사진이었죠. 저는 재빨리 전화로 유리병과 그 남자의 사진을 찍었어요. 삐삐는 제 곁에 앉아 반짝이는 눈으로 제 두려움을 확인하듯 쳐다봤죠. 지은이와 민수가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일 없는 척했지만 민수가 가방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일 때 몰래 그의 얼굴을 찍었어요.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삐삐의 눈은 여전히 그를 노려보며 아빠, 이자는 위험해 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유리병, 초상사진, 민수 얼굴 사진을 최동원 부산 경찰서의 옛 동료에게 보냈어요. 동원아, 박민수라는 자를 조사해줘. 서울 금융회사에 다닌대. 탈옥수일지도 몰라. 동원의 쓴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무거웠어요. 확실해, 영호야. 저는 삐삐를 보며 단호히 답했죠. 확실해. 보름달빛이 식탁을 차갑게 비췄어요. 어둠 속에 숨어있는 비밀을 드러내려는 듯했죠. 손은 삐삐의 털을 쓰다듬으며 떨렸고 수정이의 유산인 삐삐의 반짝이는 눈은 아빠, 서둘러 라고 재촉했어요.
25년 변호사 직감이 외쳤죠. 민수는 지은이가 사랑하는 남자가 아니에요. 그의 가방 속 사진들, 깨진 창문, 뜯긴 금고, 낯선 청년의 음흉한 얼굴, 은 탈옥 도둑의 흔적이었죠. 다음 날 아침 부산 경찰서에 최동원이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밤바다처럼 무거웠죠. 영호야, 네가 보낸 초상 사진 속 남자는 7년 전 탈옥한 도둑 이준혁이야. 가짜 신분으로 부유한 가정을 털었지. 하지만 박민수는 아직 연결고리가 없어. 추가 단서 있나? 동원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현관에서 꽃을 자르는 지은이를 봤죠. 순진한 미소로 사랑하는 이가 악마인 줄 모르고 있었어요. 직감이 속삭였죠. 민수는 준혁이야.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꾼 거야. 동원아, 계속 파. 나도 증거를 더 찾아볼게. 라며 속삭였죠. 그날 오후, 민수가 나타났어요. 완벽한 미소, 하지만 눈은 칼처럼 날카로웠죠. 그는 지은이를 끌어안고 뭐라 속삭여 까르르 웃게 했지만 방 안을 훑는 눈빛은 사냥꾼 같았어요. 지은아, 서울로 같이 가자. 거기서 일 잘 돼. 도시 생활 좋아할 거야. 그가 달콤하지만 개선된 목소리로 말했죠. 지은이가 망설였어요. 하지만 아빠, 삐삐. 민수가 말을 끊었죠. 그 개 너무 사나워 지은아. 뒷마당에 묻거나 다른 데 맡겨. 커튼 뒤에서 신문을 읽는 척했지만 피가 끓었어요. 그는 지은이를 나와 삐삐, 가족의 마지막 수호자에게서 떼어내려 했어요. 뒷마당에 묶인 삐삐는 미친 듯이 짖으며 유리문을 발톱으로 긁었어요. 지은이가 속상해할까봐 다른 데로 데려가려 했지만 갑자기 목줄이 풀렸어요. 누가 풀었는지 모르게. 삐삐는 번개처럼 뛰어들어 민수에게 달려들었고 바지 끝을 물어뜯으며 피가 날 때까지 으르렁댔어요. 민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 가방을 떨어뜨렸죠. 이 개 좀 치워. 그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소리쳤어요. 지은이가 당황하며 삐삐를 끌어냈지만 민수의 눈에서 공포를 봤어요. 물린 것 때문이 아니라 바닥에 굴러다니는 가방 때문이었죠. 진정해, 민수야. 삐삐가 낯선 사람이라 그런 거야. 라며 사과했지만 기회가 왔음을 알았죠. 지은이에게 말했어요. 지은아, 민수를 받아 근처 카페로 데려가. 아빠가 정리하고 삐삐를 묶을게. 지은이가 민수를 끌고 나갔고 그는 급해서 가방을 두고 갔어요. 문을 잠갔다가 삐삐를 조용한 구석으로 데려가 면봉으로 이빨에 묻은 민수의 피를 조심스레 닦았어요. 피는 적었지만 DNA 검사에 충분했죠. 가방을 열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라벨 없는 약병과 사진들, 깨진 창문, 뜯긴 금고, 이준혁의 음흉한 셀카. 직감이 강렬했어요. 민수는 준혁이야. 얼굴을 바꿔 과거를 숨긴 거야. 민수와 지은이가 돌아왔을 때 그는 가방을 주었지만 내가 한 짓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다시 묶인 삐삐는 뒷마당에서 으르렁거리며 그는 저기야 아빠 라고 경고했어요. 그들이 떠난 후 피 샘플을 밀봉해 동원에게 보냈죠. 이 피로 DNA 검사해. 동원아, 박민수가 이준혁일지도 몰라. 성형수술로 도망친 탈옥수야. 지은이를 노리고 있어. 동원이 답했어요. 바로 검사 보낼게. 지은이를 지켜. 유리문 너머 삐삐를 보며 주먹을 쥐었죠. 우리가 지은이를 지킬 거야, 그렇지? 삐삐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동의했어요. 삐삐의 이빨에서 피 샘플을 보낸 다음 날 식탁 옆에 앉아 희미한 등불 아래 불안이 반사됐어요. 수정이의 유산인 삐삐는 바닥에 누워 귀를 쫑긋 세우며 어떤 소리에도 반응할 준비가 돼 있었죠. 전화가 울렸고 최동원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호야, 피의 DNA가 이준혁과 유사한 흔적이 있지만
샘플이 작아서 유죄로 단정할 순 없어. 시간과 증거가 더 필요해. 조심해. 이자는 교활해. 동원의 말이 찬바람처럼 스쳤어요. 민수가 준혁,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꾼 탈옥도둑이라는 직감을 확인해줬죠.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삐삐와 직감만으로 지은이를 지켜야 했어요. 그날 오후 민수가 돌아왔어요. 완벽한 미소. 하지만 눈은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죠. 그는 지은이를 구석으로 끌고 가 속삭였어요. 지은아, 서울의 멋진 아파트를 찾았어. 동의만 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 지은이는 반짝이는 눈으로 망설였죠. 하지만 아빠,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민수가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아빠는 연세가 많으시잖아, 지은아. 좋은 요양원에서 잘 돌봐줄 거야. 그리고 그 개, 뒷마당에 묻거나 다른 데 맡겨. 책장 뒤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척 했지만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는 수정이의 재산뿐 아니라 지은이를 영원히 떼어내려 했어요. 그날 저녁 민수가 갑자기 수정이의 은 장신구 상자를 언급했어요. 그녀가 남긴 유일한 결혼 선물이었죠. 지은아, 나무 장롱 속 상자 예쁘더라. 엄마 거지? 꺼내봐. 서울에서 비싸게 팔릴지도. 그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눈은 탐욕으로 반짝였어요. 지은이가 망설였죠. 엄마의 유품이라 팔고 싶지 않아요. 내가 끼어들었어요. 차갑지만 침착한 목소리로. 민수야, 골동품 좋아하나? 내가 꺼내 보여줄게. 그의 의도를 드러내게 하려는 함정이었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미소가 굳었어요. 함정에 들어왔음을 아는 듯했죠. 장롱에서 상자를 꺼내 식탁에 올렸어요. 뒷마당에 묶인 삐삐는 미친 듯이 짖으며 유리문을 발톱으로 긁었죠. 민수가 상자에 손을 뻗었지만 손가락이 떨리더니 멈췄어요. 내 시선이 그를 뚫고 있음을 느낀 거죠. 예쁘네요. 나중에 다시 보죠. 그가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뗐어요. 그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고, 나도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실수하기를. 지은이를 안전하게 하려. 지은아, 민수를 해변 산책에 데려가. 아빠가 정리할게. 라고 했죠. 지은이가 민수를 끌고 나갔어요. 그런데 문이 닫히자마자 뒷마당에서 목줄 풀리는 소리가 삐삐가 또 풀려났어요. 어떻게인지 모르게. 삐삐가 방으로 뛰어들어 장신구 상자를 킁킁대며 으르렁댔어요. 상자를 확인하니 자물쇠에 새 긁힌 자국이 민수가 전에 몰래 열려 했던 흔적이었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민수가 앉았던 의자에서 머리카락 한 롤을 찾아 밀봉했고 전에 채취한 피 샘플과 함께 동원에게 전화했어요. 머리카락 샘플을 추가로 보낼게. 준혁의 DNA와 비교해. 민수가 그자야. 동원이 한숨 쉬며 말했죠. 영호야, 위험한 줄타기야. 준혁이라면 멈추지 않을 거야. 지은이를 곁에 둬. 삐삐를 보며 그 눈이 약속하듯 했죠. 아빠, 내가 도울게. 민수와 지은이가 돌아왔을 때 나는 밝게 웃었죠. 민수야, 다음엔 오래 머물러. 내 일 얘기 더 듣고 싶어. 그는 웃었지만 눈은 내 의심을 피해 갔어요. 다시 묶인 삐삐는 뒷마당에서 으르렁거리며 그는 적이야 라고 경고했죠. 나는 주먹을 쥐며 지은이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어요. 이 사람의 탈을 쓴 늑대와 맞서야 할 때였죠. 밤이 깔리며 현관의 희미한 등불이 삐삐의 그림자를 비췄어요. 수정이의 유산인 삐삐는 바닥에 누워 귀를 쫑긋 세우며 싸울 준비가 돼 있었죠. 전화가 울렸고 최동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호야, 머리카락과 피 샘플이 이준혁과 완벽히 일치해. 박민수가 그자야. 성형수술로 도망친 탈옥수지. 절도부터 폭력까지 전과가 길어. 팀을 보내고 있지만 지은이를 바로 지켜. 동원의 말이 천둥처럼 울렸죠. 민수가 사람의 탈을 쓴 늑대라는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이 됐어요. 그는 지은이 곁에 너무 가까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일찍 나타났어요. 완벽한 미소. 하지만 눈은 이제 노골적으로 위험했죠. 그는 지은이를 소파에 앉히고 달콤하지만 압박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은아, 도와줘. 엄마의 장신구 상자 꺼내봐. 서울에서 비싸게 팔 수 있어. 새 삶을 시작할 돈이 될 거야.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죠. 엄마의 유품이에요. 팔 수 없어요. 민수가 그녀의 손을 세게 잡으며 미소가 사라졌어요. 지은아, 바보처럼 굴지 마. 돈이 필요해. 당장 꺼내. 책장 뒤에서 편지를 읽는 척했지만 주머니 속 과도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그는 본색을 드러냈고 지은이를 그에게 넘길 수 없었죠. 내가 나서며 차갑게 말했어요. 민수야, 돈이 그렇게 급한가? 그 상자는 별거 아니야. 그는 화들짝 놀라며 당황한 눈빛을 띠더니 어색하게 웃었죠. 아저씨, 오해하셨어요. 지은이를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뒷마당에 묶인 삐삐가 미친 듯이 짖으며 유리문을 발톱으로 긁었어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이준혁, 더는 못 속여. 네가 누군지 알아.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비웃었죠. 뭐라고 하시는지? 저는 민수예요. 금융회사 직원이고. 지은이가 나를 보며 당황했어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대답하기 전에 민수가 일어나 장신구 상자가 든 나무 장롱으로 갔어요. 네가 안 꺼내면 내가 하겠어. 그가 이를 악물며 서랍을 열었죠. 그 순간 뒷마당에서 목줄 풀리는 소리, 삐삐가 또 풀려나 방으로 돌진해 민수에게 뛰어들었고 그의 팔을 세게 물었어요. 민수가 비명을 지르며 가방을 떨어뜨렸고 라벨 없는 약병이 바닥에 굴러 깨지며 화학 냄새가 퍼졌어요. 지은이가 소리쳤죠. 삐삐, 멈춰. 하지만 내가 지은이를 뒤로 끌며 외쳤어요. 지은아, 저리 떨어져. 민수는 팔에서 피를 흘리며 삐삐를 발로 찼지만 삐삐는 물러서지 않고 으르렁거리며 그의 앞을 막았어요. 깨진 약병을 주워 냄새를 맡았죠. 준혁의 옛 사건에서 썼던 마취제 냄새와 같았어요. 피해자를 제압하는 약물. 도망칠 곳 없어, 준혁. 내가 분노로 떨며 말했죠. 그는 비웃으며 문 쪽으로 물러났어요. 증거 없지. 아저씨, 지은아, 나랑 가. 하지만 눈이 붉어진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말이 사실이죠. 날 속였어. 민수는 상황이 불리함을 알고 문으로 달려갔지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동원과 그의 팀이 도착한 거였죠. 지은이를 끌어안으며 달랬어요. 이제 안전해. 삐삐와 아빠가 널 지켰어. 삐삐는 곁에 누워 경계하는 눈으로 아빠, 내가 잘했지? 라고 묻는 듯 했어요.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죠. 고마워, 삐삐. 하지만 마음속으론 알았죠. 준혁이 아직 밖에 있고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경찰 사이렌 소리가 밤속으로 멀어지며 해운대 해변의 파도 소리만 고요히 남았어요. 식탁 옆 삐삐의 털을 쓰다듬었죠. 수정이의 유산인 삐삐의 눈은 불꽃처럼 빛나며 아빠, 그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듯했어요. 눈이 붉어진 지은이가 나를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아빠, 민수 오빠,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어깨를 감싸며 두려움을 숨겼어요. 넌 안전해. 아빠와 삐삐가 다시는 그를 가까이 못 오게 할게. 하지만 마음속으론 알았죠. 이준혁, 민수의 가면을 쓴 자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최동원이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긴장으로 가득했죠. 영호야, 준혁의 흔적을 놓쳤어. 유령처럼 빨리 사라졌어. 부산을 떠났을지도. 옛 기록을 봤는데 그는 돈뿐 아니라 더 큰 걸 노렸어.
서류나 숨겨진 재산 같은 거. 수정이의 물건 다시 확인해. 단서가 있을지도. 동원의 말이 등골을 서늘하게 했어요. 수정이의 은 장신구 상자. 결혼 선물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어요. 준혁의 계획의 열쇠일지도요. 나무 장롱에서 상자를 꺼내 조심스레 살펴봤어요. 삐삐가 뭔가를 감지한 듯 상자를 킁킁대며 으르렁댔고 자물쇠를 발톱으로 긁었죠. 상자를 열자 벨벳 안감 아래 작은 비밀 칸이 있었어요. 접힌 작은 종이 조각이 떨어졌죠. 휘갈긴 글씨, 해운대 항구 창고 출번 7월 10일 전 전달 아니면 후회할 거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내일이 7월 10일. 준혁은 장신구 상자뿐 아니라 더 큰 걸 노렸어요. 수정이의 숨겨진 재산 혹은 더 위험한 뭔가. 종이를 사진 찍어 동원에게 보냈죠. 항구 창고 6번 찾아. 그가 뭔가를 노리고 있어. 그날 오후 지은이의 전화로 낯선 번호의 메시지가 왔어요. 지은아, 아빠더러 멈추라고 해. 안 그러면 둘 다 후회할 거야. 지은이를 뒤로 끌며 심장이 뛰었죠. 준혁은 내가 쫓고 있음을 알았어요. 지은아, 여기 아빠 곁에 있어. 누구한테도 문 열지 마. 하지만 삐삐가 위험을 맡은 듯 문으로 달려가 해변 근처 골목을 향해 미친 듯이 짖었어요. 목줄을 풀자 삐삐가 낡은 쓰레기통으로 직행해 발톱으로 긁었고 민수의 가방 냄새와 같은 찢어진 재킷을 끌어냈어요. 주머니 속엔 실칙이라 새겨진 작은 열쇠가 있었죠. 바로 동원에게 전화했어요. 해운대 항구 실투번 창고 열쇠야. 삐삐가 찾았어. 준혁이 거기에 뭔가를 노려. 동원이 소리쳤죠. 혼자 가지마, 영호. 우리 팀을 기다려. 하지만 지은이의 겁먹은 눈을 보니 기다릴 수 없었어요. 삐삐, 아빠를 안내해. 라며 속삭였죠. 삐삐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해변으로 달렸어요. 준혁이 숨어 있는 곳을 아는 듯 했죠. 열쇠를 쥐며 다짐했어요. 그가 손대기 전에 막아야 해. 그 밤, 희미한 달빛 아래 삐삐가 해운대 항구로 이끌었어요. 녹슨 컨테이너가 고요히 서 있었죠. 파도 소리가 심장 박동과 섞였어요. 삐삐가 7번 창고 앞에서 멈추며 맹렬히 으르렁댔어요. 열쇠를 꽉 쥐며 이준혁이라는 유령과 맞설 준비를 했죠. 해운대 항구는 어둠에 잠겼고 희미한 달빛만 녹슨 컨테이너를 비췄어요. 수정의 유산인 삐삐는 번 컨테이너 앞에서 털을 곤두세우고 으르렁댔죠. 위험을 감지한 듯했어요. 십친이 새겨진 열쇠를 쥐며 심장이 쿵쾅거리며 문을 열었어요. 금속 끼익 소리가 파도와 섞였죠. 안에는 먼지 쌓인 금고가 홀로 있었어요. 삐삐가 금고를 킁킁대며 발톱으로 긁으며 재촉했죠.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자 금고가 열렸고 봉인된 봉투가 나왔어요. 수정의 송을씨, 영호에게 안전히 지켜. 봉투 안엔 10년 전 법률 서류가 수정이 고위 회계사로 증언했던 돈 세탁 사건 자료였어요. 이준혁의 이름이 돈 세탁을 은폐하려 터리를 한 졸개로 나왔죠. 충격이었어요. 수정은 가족을 지키려 이 서류를 숨겼지만 그로 인해 표적이 됐어요. 준혁은 장신구 상자 안 종이를 통해 이 금고를 노렸어요. 서류는 그와 조직을 영원히 감옥에 가둘 증거였죠. 갑자기 컨테이너 문에 검은 그림자가 민수의 얼굴을 한 준혁이 얼음 같은 눈으로 서 있었죠. 차자꾼, 늙은이, 그가 이를 갈며 말했어요. 수정이 그 서류로 모든 걸 망쳤어. 얼굴을 바꾸고 유령처럼 살아야 했지만 이제 다 되찾겠어. 삐삐가 달려들며 으르렁대며 막았죠. 봉투를 쥐며 단호히 말했어요. 준혁, 지은이와 이 서류엔 손 못 대. 그가 비웃으며 작은 칼을 꺼냈죠. 내놔.
안 그러면 온 가족이 대가를 치러. 삐삐가 갑자기 뛰어올라 준혁의 칼 든 손을 물었어요. 그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지만 삐삐를 세게 차서 신음하게 했죠. 삐삐 라며 외치며 개를 끌어안았어요. 준혁은 봉투를 낚아채 컨테이너 밖으로 뛰었지만 멀리서 경찰 사이렌이 최동원과 그의 팀이 왔죠. 동원, 그가 도망쳤어. 라며 외쳤어요. 상처 입은 삐삐가 벌떡 일어나 코를 킁킁대며 어둠 속으로 달렸고 미친 듯이 짖었죠. 컨테이너 미로 속 캄캄한 밤, 준혁은 유령처럼 숨었지만 삐삐의 예리한 후각이 녹슨 컨테이너 뒤에 숨은 그를 찾아냈어요. 맹렬히 짖으며 경찰을 이끌었죠. 저기야, 동원이 외치며 손전등이 준혁을 비췄고 봉투가 그의 손에서 떨어졌어요. 경찰이 달려들어 그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죠. 준혁이 나를 노려보며 으르렁댔어요. 이번에 네가 이겼지만 다시 올 거야. 동원이 그를 끌며 말했죠. 끝났어, 준혁. 무릎 꿇고 삐삐를 끌어안으며 털을 쓰다듬었어요. 잘했어, 삐삐. 수정이 너를 자랑스러워 할 거야. 경찰이 데려온 지은이가 달려와 나를 안았어요. 아빠, 미안해요. 몰랐어요. 지은이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죠. 괜찮아. 넌 안전해. 동원이 봉투를 들며 엄중히 말했죠. 이 서류로 조직 잔당을 무너뜨릴 거야. 수정은 영웅이었어, 영호. 삐삐를 보며 그 눈이 아빠, 가족을 지켰어. 라고 말하는 듯 했죠. 해운대 달빛 아래 수정과 삐삐, 가족의 사랑으로 이야기가 끝났어요. 삐삐와 김영호 가족 이야기를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과 알림을 켜 새 이야기를 만나세요. 이 극적인 여정을 공유해 주세요. 다시 만나요.